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양로원 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그에게도 다른 모든 증인들 때와 같은 의식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자리에 나와서며 관리인은 나를 쳐다봤다가 눈길을 돌렸다. 그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 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경황시키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밀크커피 이야기와 담배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게 했다. 차장 검사는 조소에 빛이 담긴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때 나의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항의하여 검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도대체 지금 누가 범죄자입니까? 이 검찰 측 증인을 욕되게 하여 명명백백한 것임에 변함이 없는 증언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이런 방법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관리인 영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저분이 권하신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증인에게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약간의 놀라움과 일종의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였다고 말했다. 내 변호사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배심원들이 그 점을 참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우리의 머리 위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배심원들께서는 그 점을 참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야 커피를 권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모름지기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관리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진행관이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해야만 했다. 페레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특별히 잘 아는 사이였고 나는 장례식 날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말씀이죠. 그날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기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장 검사는 적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내 변호사가 화를 냈다. 그는 내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 싶은 어조로 페레스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자 내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습니다. 검사는 수수께끼 같은 얼굴로 문서의 제목을 연필로 찔러대고 있었다. 5분간의 휴정 시간에 변호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더 할 수 없이 잘 되어 간다고 말했다. 휴정 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셀레스트의 증언이 있었다. 피고인 측이란 바로 나였다. 셀레스트는 때때로 나에게 시선을 던졌고 두 손으로 파나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돌려댔다. 그는 가끔 일요일에 나와 함께 경마 구경을 갈 때 입었던 새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셔츠의 칼라는 달지 못했던지 구리단추로 목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내가 사나이라고 대답했다. 사나이란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누구나 다 안다고 말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은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다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내가 식비는 어김없이 치렀느냐고 차장검사가 묻자 셀레스트는 웃고 나서 그건 우리끼리의 사사로운 일입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나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증언대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뭔가 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볼 때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하나의 불행. 그게 뭔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불행이라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볼 때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그는 더 계속하려고 했으나 재판장이 됐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레스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셀레스트는 또다시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네,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불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자신의 지혜와 성의를 다했으나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듯이 셀레스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번쩍이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나에게 묻는 듯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으나 한 인간을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장은 증인대에서 물러날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지시했다. 셀레스트는 방청석으로 가서 앉았다. 나머지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줄곧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모자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오가는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풀어 헤쳤을 때가 더 좋았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도 그녀의 젖가슴에 가벼운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고 아랫입술이 여전히 조금 부풀어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곧장 언제부터 나를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시기를 말했다. 재판장은 나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마리는 자기가 내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질문에 그녀는 나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서류를 뒤적이던 검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것은 엄마가 죽은 직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약간 비웃는 말투로 그러한 미묘한 사정을 더 캐묻고 싶지 않고 또 마리의 거리낌을 잘 이해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무상 부득이 결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사는 마리에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날 하루 동안의 일을 요약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해수욕, 우리가 함께 영화 구경을 간 일, 그리고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일을 말했다. 차장검사는 예심에서 마리의 진술을 듣고 그날의 영화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때 무슨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는지를 마리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연 마리는 거의 하얗게 질린 목소리로 그것은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였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러자 검사가 일어서서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흥분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이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이 사람은 해수욕을 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여전한 정적 속에서 검사는 말을 맺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진행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신문은 다시 계속되었다.